수심 15m. 시야를 가리는 부유물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유령처럼 어른거렸다. 바닷속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닌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소리가 물의 압력에 짓눌려 왜곡되는 곳.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제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규칙적인 슉슉 소리뿐이었다. 강태인 대위는 한 마리의 거대한 포식자처럼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근육의 모든 움직임은 수천 시간의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자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소리 없는 핑킥. 그는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동해의 외딴 무인도. 해군 특수전전단의 지옥주 훈련 마지막 단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오늘의 훈련 과제는 가상의 적 선박의 수중으로 침투하여 목표물을 제거하고 탈출하는 수중 근접 전투 훈련이었다. 그의 눈은 전투용 고글 너머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폐선박의 녹슨 선체가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 안에는 교관들이 설치해 놓은 가상의 적과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손에는 수중용 케이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신호에 따라 태인을 포함한 4명의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약속된 대형을 유지하며 선체 하부의 침투 지점으로 접근했다. 어둠 속에서 손짓 몇 번으로 복잡한 의사가 오고 갔다. 2명은 좌측, 2명은 우측. 30초 후 진입. 태인은 선체에 몸을 붙였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전투복을 뚫고 전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절했다. 극한의 상황일수록 그의 정신은 역설적으로 더욱 맑고 차가워졌다.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오직 임무와 생존만이 존재할 뿐. 진입. 신호와 함께 그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선박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인은 선두에서 팀을 이끌었다. 그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물의 미세한 흐름 변화로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바닥에 쌓인 미세한 지늘개 형태로 설치된 부비 트랩의 위치를 간파했다. 그때 코너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상의 적. 태인은 손짓으로 팀원들을 멈춰 세웠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코너 너머로 권총을 겨눴다. 1초, 2초. 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태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푹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수중에서는 총알 대신 압축 공기가 발사되어 목표물을 맞췄다. 훈련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많은 가상의 적들이 그의 손에 사살되었고 모든 함정들이 그의 예리한 감각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리고 그들은 물 밖으로 나왔다. 무인도의 차가운 바람이 젖은 몸을 파고들었다. 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았다.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부터 전원 완전 무장 구보 실시 목적지는 5km 전방의 4번 고지다. 제한 시간은 30분. 나고자는 저녁 식사 없다. 출발. 대원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지옥 같은 수중 훈련 직후에 이어지는 강행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비인간적인 훈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20kg이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강태인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는 묵묵히 선두그룹에서 달렸다. 그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발걸음은 기계처럼 일정했다. 15분이 지났을 때였다. 그의 바로 뒤에서 달리던 박일병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고 이번 훈련에서 유독 힘들어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거칠었다. 하역, 하억 떠는 박일병의 눈앞이 노래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이대로라면 낙오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군장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옆을 보았다. 강태인 대위가 자신과 나란히 달리며 아무 말 없이 그의 군장 손잡이 일부를 자신의 손으로 잡아 끌어주고 있었다. 교관의 시야에 걸리지 않는 절묘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었다. 박일병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으로 태인을 보았다. 태인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행동에는 어떤 생색이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전우가 뒤처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박일병은 이를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태인의 작은 배려 덕분에 그는 간신히 낙오하지 않고 4번 고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막새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남았다. 대원들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에 빠져 있었다. 강태인은 자신의 간이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유일한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다. 조금 낡고 가장자리가 다른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VV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 강서연이었다. 태인의 얼굴에서 하루 종일 그를 지배하던 군인의 냉혹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다. 3년 전 자신이 UDT에 최종 합격하고 임관하던 날이었다. 서연은 기차역까지 따라 나와 그의 군복 입은 모습을 보며 연신 우리 오빠 진짜 멋있다를 외쳐댔다. 헤어지기 직전 그녀는 이 사진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오빠, 힘들 때마다 이거 보고 내 생각해.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그 이후로 이 사진은 그의 부적이 되었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이 사진을 보며 버텼다. 이 해맑은 미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인간으로 그리고 군인으로 서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동생의 얼굴과 다음 휴가 때 돌아가면 뭘 해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이 얼마 전 편지에서 새로 나온 가수가 좋다고 했었지. 그 CD를 사가면 좋아할까? 아니, 요즘 애들은 CD를 안 듣나?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에서 강태인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꿈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이 있는 먼 육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거대한 폭풍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은 더욱 혹독해졌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해진 모래사장에서 대원들은 통나무를 어깨에 맨 채 기합을 받고 있었다. 강태인의 얼굴에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은 그에게 있어 일상의 일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빵! 고요한 섬의 새벽을 깨는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대원들과 교관들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오는 수평선으로 향했다. 고속단정 RIB 한 척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훈련 기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모두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다. 고속단정은 해안가에 멈춰 섰고 그 안에서 훈련 총책임자인 김중령이 심각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훈련을 중단시키고는 곧장 대열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깡태인 대위 김중령의 부름에 태인은 통나무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지? 훈련 중 교관이 아닌 총책임자가 직접 대원을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부대 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김중령은 아무 말 없이 방수팩에서 꺼낸 얇은 종이 한 장을 태인에게 건넸다. 그것은 전보였다. 이 시대의 전보라니. 스마트폰은커녕 어떤 통신수단도 허용되지 않는 이 고립된 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불길한 수단이었다. 태인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얇고 차가운 감촉의 종이 위에는 기계로 찍힌 듯한 차가운 활자들이 박혀 있었다. 여동생 강서연 사망, 쌓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추정, 즉시 본토로 복귀 바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친 파도 소리, 동료들의 숨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멈췄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 차가운 활자들만이 존재했다. 사망, 자살, 강서연. 그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해체되고 조합되고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깡대위, 김중령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김중령은 보았다. 태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전보를 쥔 그의 손이 핏기가 가실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태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기계처럼 건조했다. 그의 훈련받은 몸은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반응했다. 슬픔을 표현하는 법, 분노를 표출하는 법을 그는 잊은 지 오래였다. 긴급 휴가를 승인한다. 즉시 장비 정리하고 복귀 준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동료 대원들이 걱정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막사로 돌아가 기계적으로 자신의 군장을 정리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또 다른 훈련의 일부인 것처럼.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살 서연이가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에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해맑게 웃던 얼굴. 사소한 일에도 까르르 넘어가던 웃음소리. 다음 휴가 때 같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새로 생긴 롤러코스터가 무섭지만 오빠랑 같이 타면 괜찮을 거라고 편지에 썼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우울증 스스로 목숨을 끊어. 거짓말이다. 뭔가 잘못됐다.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에 들린 전보의 차가운 감촉은 그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오빠로서의 본능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분노와 슬픔이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통제력이 그 용암을 두꺼운 빙벽 아래 가두고 있었다. 고속 단정을 타고 본토로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망망대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의식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슬픔은 눈물이 아닌 온몸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두 남매에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다. 태희는 서연에게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그런데 그 방패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녀의 곁에 없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의 싸늘한 공기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집의 심장이었던 서연의 온기만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분홍색 벽지, 아이돌 가수의 포스터, 책상 위에 놓인 책들, 모든 것이 며칠 전까지도 그녀가 이곳에 살아 숨 쉬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보았다. 침대 밑 서랍장 뒤에 작은 틈새에 끼워져 있는 낡은 노트 한 권을 서연의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밀을 그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몇 장은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새로 시작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군대에 있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어느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일기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다. 엑스월실. 오늘 한지훈이 내 머리에 껌을 붙였다. 그냥 장난이라고 했다. 애들은 모두 웃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했다. 오빠였다면 한 방에 날려버렸을 텐데. 엑스월실. 내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모르는 내 사진과 함께 나를 창녀라고 부르는 글들이었다. 한지훈과 그 무리들의 짓인 걸 안다. 김영수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그냥 친구들끼리의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며 원만하게 해결하라고만 하셨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엑스월실. 오늘 체육시간 끝나고 화장실에 끌려갔다. 그 애들은 내 교복을 벗기려 했다.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다. 너무 무섭다. 이 학교는 지옥이다. 오빠, 보고 싶어.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태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은 불에 타는 듯 뜨거웠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일기장은 체계적이고 잔인한 폭력의 기록이었다. 주동자는 한지훈.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건설사 대표. 학교는 그의 권력 앞에 침묵했고 교사는 방관했으며 친구들은 동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힘없이 갈겨 쓴 듯한 글씨 X월 X1.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오빠,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너무 무서워.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태인의 눈에서 흐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마지막 인간성의 파편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을 차가운 목적의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군에서 지급된 더블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제대 후 사용하려고 했던 평범한 옷들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는 특수 재질의 검은색 전투복과 손에 익은 날카로운 전투용 나이프였다.
그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강태인 대위의 공식적인 임무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여동생 강서연의 오빠로서 그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할 참이었다. 법과 제도가 구해주지 못한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지옥의 악마들을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다음 날 아침 강태인은 장례식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으로 경찰서 문을 나섰다. 밤새 그는 동생의 일기장을 수십 번 읽고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 파일로 저장했다. 모든 페이지, 모든 단어, 모든 눈물 자국이 그의 뇌리에 화인처럼 새겨졌다. 슬픔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가 찾아간 곳은 서울 서북경찰서 형사과였다. 그의 동생 강서연의 사건을 담당했던 곳, 강서연 양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태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 앉은 사람은 오진철 형사였다. 그는 수많은 사건에 닳고 다른 피곤해 절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태인을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며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아, 강서연 학생 보호자분이시군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잘못된 결론입니다. 제 동생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태인은 가지고 온 일기장 4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오랜 기간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오 형사는 4본을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보다는 지겨움이 더 크게 어려 있었다. 그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들의 부정, 슬픔, 그리고 분노. 강태인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그냥 사춘기 여학생의 일기장일 뿐입니다. 이런 걸로는 재수사 못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해자들의 이름이 전부 적혀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뭘 어쩝니까? 일기장에 자기 이름 적혔다고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바쁩니다.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동생분 편히 보내드리세요. 오 형사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당신 딸린 식구만 죽은 줄 아냐는 듯한 냉소가 가득했다. 그의 상급자로부터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태인은 알지 못했다. 한지훈의 아버지가 경찰 고위층에 이미 손을 써둔 뒤였다. 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썩어빠진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법은 힘없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경찰서를 나섰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진철 형사는 혀를 차며 태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군인이라더니 세상 물정 모르는군. 그는 다시 서류 더미에 코를 박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둑이야 내 가방. 경찰서 입구에서 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핸드백을 움켜쥔 채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태인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태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뇌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수천 수만 번 반복했던 훈련의 기억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도둑을 뒤쫓지 않았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여 도둑의 예상 도주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도둑은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당황하며 방향을 틀려 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태인의 팔이 뱀처럼 뻗어나와 도둑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도둑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져 나갔다. 규악!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칼이었다. 하지만 칼이 뽑히기도 전에 태인의 다른 손이 이미 도둑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동시에 그의 무릎이 도둑의 복부 신경총을 들이받았다. 개어헉! 도둑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태인은 쓰러진 도둑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찍어 누른 채 그의 품에서 반쯤 뽑혀 나온 과도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약 2초 만에 이루어졌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오진철 형사와 다른 경찰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도둑과 그를 얼음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강태인.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젊은 경찰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하지만 오진철의 눈은 달랐다. 그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도둑이 제압된 방식을 보았다. 손목은 탈골되었고 팔꿈치 관절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복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해 일시적으로 호흡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격투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에 가까운 군용 특수 격투술이었다. 대체 저 남자는 뭐지? 오진철은 서늘한 눈으로 태인을 다시 보았다. 아까의 어수룩해 보이던 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잘 훈련된 인간 병기가 서 있었다. 태인은 경찰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유령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오진철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태인은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일기장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름 중 하나인 박성진, 한지훈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놈이었다. 태인은 학교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하교하는 박성진을 발견하고 그의 뒤를 밟았다. 박성진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태인이 소리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성진 맞나? 태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골목길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성진은 갑자기 나타난 태인을 보고 움찔했다. 누구요? 강서연 오빠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에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태인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2미터의 거리를 둔 채 칠흑 같은 눈으로 박성진을 꿰뚫어 볼 뿐이었다.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했지? 네가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본 게 언제야? 한지훈 그 새끼는 뭘 했고? 태인은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의 질문은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그의 눈빛은 어떤 폭력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다. 박성진은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태인의 눈에서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기피를 느꼈다. 말 못해. 말하면 난 죽어. 박성진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 순간 태인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놈은 그저 종범일 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은 한지훈이라는 것을. 태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공포라는 씨앗은 한 번 심어두면 알아서 자라나기 마련이니까. 박성진은 태인이 사라지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큰일 났어. 강서연 오빠라는 놈이 찾아왔어. 그 새끼. 눈빛이 정상이 아니야. 수학이 넘어. 한지훈은 귀찮다는 듯이 웃었다. 오빠 군발이 새끼가 동생 죽었다고 징징거리러 왔나 보지. 뭘 그렇게 쫄아 재미있겠네. 한지훈에게 있어 타인의 고통은 그저 유희에 불과했다. 그는 이 새로운 게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나다. 심심한데 놀잇감 하나 생겼다. 철이는 말고 그냥 좀 놀아줘.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손발 정도만 부러뜨려 놔. 오만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강태희는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이나 법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처럼 밤의 도시를 배회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타겟은 한지훈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었다. 그는 한지훈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의 고급 클럽,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빌딩, 그들이 어울려 다니는 PC방과 노래방까지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정찰,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행동계획 수립. 그는 자신의 모든 훈련 경험을 이 새로운 전쟁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따라붙는 시선을 느꼈다. 어설픈 미행이었다. 한지훈이 보낸 놈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태인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다. 태인에게 그들의 미행은 위협이 아니라 그가 던진 낚싯바늘을 문 물고기의 움직임과도 같았다. 그는 일부러 허점을 보였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덫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냥터로 쓸만한 장소를 발견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곧 재개발에 들어갈 낡고 거대한 7층짜리 주차타워. CCTV는 대부분 고장나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 몇 개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그날 밤 태인은 일부러 그 주차타워로 향했다. 그의 뒤를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따라붙고 있었다. 한편 오진철 형사는 며칠째 강태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날 경찰서 앞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오 형사는 직감적으로 태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경찰로서의 의무감과 그가 진실을 파헤쳐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비번인 날에도 사복 차림으로 태인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그날 밤 태인이 낡은 주차타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험악한 인상에 사내 대여섯 명이 탄 승합차가 그 뒤를 따랐다. 얼결이 왔구나. 오 형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인원은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급히 무정의를 꺼내 관할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는 오진철 형사 서부동 폐주차타워 건물. 다수의 남성들이 한 명을 상대로 집단 폭행하려는 정황, 포착 신속 지원 바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실망스러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지지직, 현재 모든 순찰차가 다른 사건으로 출동 중. 가장 빠른 지원 가능 시간 약 15분 후. 15분 장난해. 그때 가면 사람 하나 죽어나간다고. 오 형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무정의를 집어던졌다. 15분.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그는 주차타워 입구를 노려보았다. 지금이라도 혼자 뛰어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 역시 무모한 짓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주차타워 1층 구석에 작은 관리실이 들어왔다. 그는 관리실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다. 나이든 경비원 한 명이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었다. 오 형사는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소리쳤다. 경찰입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 못 봤습니까? CCTV 모니터 어딨어요? 경비원은 어리둥절하며 한쪽 벽을 가리켰다. 먼지 쌓인 모니터 4개가 깜빡이고 있었다. 대부분은 화면이 나가 있었고 오직 2개만이 지지직거리는 화면을 간신히 보여주고 있었다. 3층과 5층의 모습이었다. 오 형사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같은 시각 주차타워 3층 강태인은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앞뒤로 6명의 남자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얕보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강서연 오빠라는 놈이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우리 지훈이 동생 주변을 알짱거려 군대에서 사람 패는 법은 안 가르쳐주나 보지. 오늘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줄게. 그들은 태인이 완전히 겁에 질렸을 거라 생각했다. 1명 대 6명. 누가 봐도 승부는 정해져 있었다. 지훈이 동생이 그러더라.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손발 정도만 부러뜨려 놓으라고. 곱게 쳐맞으면 팔다리 중 하나는 성하게 해줄 수도 있고. 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을 그리고 그들 주변의 환경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기둥의 위치, 바닥에 흩어진 자갈들,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와 생긴 웅덩이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이 콘크리트 정글은 그에게 있어 수중 폐선박보다도 더 익숙하고 편안한 전장이었다. 관리실의 오진철 형사는 모니터를 통해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제기랄, 꼼짝없이 걸렸잖아.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저 한 인간이 다수의 폭력 앞에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시 주차타워 3층. 자, 이제 시작해볼까. 리더가 손짓하자 6명의 남자가 동시에 태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달려드는 남자들의 시야에서 강태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둥 뒤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연기처럼 스며들어 버렸다. 어디 갔어? 달려들던 남자들이 당황하며 멈춰 섰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먹잇감이 사라지자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자신만만한 미소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주차타워의 낡은 조명 아래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흩어져서 찾아. 그 새끼, 쥐새끼처럼 숨어봤자 소용없어. 리더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다. 그들은 흩어져서 기둥 사이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바뀌고 있었다. 한 남자가 기둥 뒤를 살피기 위해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의 그림자가 꿈틀하고 움직였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관리실의 오진철 형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강태인이 소리 없이 그 남자의 등 뒤로 접근하는 것을. 그의 손에는 아까 주차타워에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주운 손바닥만한 쇠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관리실의 낡은 CCTV 모니터 속에서 오진철 형사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찰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폭력 현장을 보아왔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가 알던 것과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첫 번째 사냥감은 기둥 뒤를 살피던 남자였다.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강태인의 상반신이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한 손이 남자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했고, 다른 한 손에 들린 쇳조각이 그의 목 옆 경동맥을 강하게 내리쳤다. 치명상을 입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쇼크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타격이었다. 쿵! 남자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야, 김민수 어디 갔어? 동료 하나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주차타워의 기둥 사이를 맴도는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남은 5명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다. 젠장, 그 새끼 어디 숨은 거야. 다들 흩어지지 마. 리더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들의 대형은 무너져 있었다. 태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 기둥 뒤에서 작은 자갈 하나를 와깃해 멀리 던졌다. 탁! 자갈이 소의 파이프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저쪽이다. 2명의 남자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자신의 등 뒤를 완전히 노출하는 순간이었다. 태인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한 검은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달려가는 2 남자의 중간 지점을 파고들었다. 한 명의 오금 무릎 뒤쪽을 발로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균형을 잃었던 다른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태인은 몸을 숙여 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파이프를 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고 그 고통을 이용해 남자의 몸을 강제로 회전시켜 근처에 있던 자동차 문에 처박아 버렸다. 쾅!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남자는 의식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3명. 그들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 괴물 같은 새끼. 한 남자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태인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며 휘둘러지는 방망이에 궤적 안쪽으로 몸을 붙였다. 그리고는 방망이를 쥔 남자의 팔을 붙잡아 지렛대 삼아 그대로 업어치기 기술로 바닥에 내다 꽂았다. 그의 등 뒤에 있던 다른 한 명은 그 광경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다. 태인은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발로 걷어차 도망치는 남자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쨍그랑 쇠 파이프가 남자의 발목을 때리고 튕겨나갔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관리실의 오진철 형사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모니터 속의 남자는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동작은 낭비가 없었고 모든 공격은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 저것은 분노에 찬 일반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저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완성된 최정계 특수부대원의 전투 기술이었다. 대체 저 청년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무엇이 저 남자를 저런 괴물로 만든 거지? 이제 주차 타워에는 리더와 다른 한 명,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 등을 맞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오지마 이 새끼야. 리더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은색의 작은 리볼버 권총이었다. 고작 협박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쏜다, 진짜 쏜다고. 그가 떨리는 손으로 태인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이었다. 기익! 주차타워 입구에서 새하얀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오진철 형사의 낡은 세단이 맹렬한 속도로 3층으로 돌진해 온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음에 총을 든 리더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다. 단 1초의 빈틈, 태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땅을 박차고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리더가 다시 그에게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태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태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총을 쥔 리더의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 총구가 하늘을 향하게 하는 동시에 손날로 손목 안쪽의 신경다발을 강하게 내리쳤다. 리더의 손에서 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태인은 떨어지는 총을 공중에서 낚아챈 뒤 개머리판으로 리더의 명치를 강타했다. 퍽. 리더는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그 광경을 보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오진철 형사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총을 쥔 채 다가왔다. 그의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6명의 장정들이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강태인이 서 있었다.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심지어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오 형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태인은 자신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그는 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정의가 외면한 진실을 처단하기 위해 찾아온 이 시대의 망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진철은 자신의 총을 내렸다. 젠장, 빨리 여기서 뜨게.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 이 현장에 있으면 자네만 분리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태인을 체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경찰 인생을 건 암묵적인 동맹 선언이었다. 태인은 대답 대신 쓰러진 리더의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는 한지훈 도련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 형사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는 소리 없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오진철 형사가 도착한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강태인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찾아 도시의 밤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주차타워에서의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인과 오진철 형사.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의 암묵적인 동맹은 이제 거대한 시스템을 향한 방역을 개시했다. 오진철 형사는 경찰서로 복귀했다. 그는 상부의 주차타워 사건을 조직폭력배들 간의 단순 세력 다툼으로 보고했다. 체포된 놈들은 이미 전과가 화려했기에 그의 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태인이 건네준 그 스마트폰을 숨겨두었다. 그는 밤을 새워 그 안의 모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다.
한지훈이 보낸 처리해라, 손발만 부러뜨려라는 식의 노골적인 지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권총 스모킹 군이었다. 한편 강태희는 동생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희미한 단서를 쫓고 있었다. 음악실 뒤, 낡은 창고, 우리의 비밀 장소. 그곳에 진실을 남긴다. 그는 한밤중에 모교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다. 학교의 모든 구조, 이 CCTV의 위치, 경비원의 순찰 동선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음악실 뒤편,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창고에 도착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그는 얇은 철사 하나로 5초 만에 자물쇠를 열었다. 창고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고 곰팡내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일기장에 그려진 약도를 따라 바닥에 썩은 마루 틈새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헐거워진 마룻바닥 한 조각을 발견했다. 마루를 드러내자 그 아래 비닐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다. 서연의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오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기록해 왔던 것이다. 태희는 휴대폰을 켰다. 그 안에는 지옥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과 그 무리가 서연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교복에 더러운 낙서를 하는 영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하며 웃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얼굴까지. 영상 속에서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오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다. 태희는 조용히 영상을 껐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진철 형사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기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특종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기자에게 넘어갔다. 서연의 일기장, 한지훈의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옥의 풍경이 담긴 동영상. 기사가 터져 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 3세의 끔찍한 학교 폭력 실태, 피해 여고생 죽음으로 내몰려 뉴스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로 들끓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가십으로 치부하려 했던 여론은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한지훈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기사를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에게 압력을 넣고 포털 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노한 대중은 한지훈 게이트라 명명하며 관련된 모든 이들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사건 당시 서연의 담임이었던 김영수 선생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제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 어린 학생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죽인 공범입니다. 그는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내부 기록과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고백은 썩어빠진 시스템에 날리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결국 한지훈은 자신의 집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강태인의 옛 부대 지휘관이었던 김중령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자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부대로 복귀하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이대로 묻히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 사람을 살리는 훈련을 했던 손. 하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 손.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태인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군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품에서 깨끗하게 작성된 전역 지원서를 꺼내 김중령에게 건넸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그가 얻은 것은 명예로운 훈장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요한 자유였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태인은 서연의 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동생이 좋아하던 하얀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때 그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오진철 형사였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편안해 보였다. 결국 옷 벗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징계받고 불명예 퇴직했죠. 오 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꼴이 우습죠. 20년 경찰 생활의 마무리가 이 모양이라니. 태인은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동생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 형사님, 직업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오 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다시 찾으신 겁니다. 그 말에 오진철 형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태인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잃었지만 잊고 살았던 정의라는 경찰의 혼을 되찾았다.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렸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온을 맞이하고 있었다. 묘비에 새겨진 강서연이라는 이름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2년 후 강원도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강태인은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어둠의 추적자도 국가의 인간 병기도 아니었다. 그는 작은 프리다이빙 스쿨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의 다이빙 스쿨은 조금 특별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었다. 태인은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숨을 참는 법, 물의 압력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날도 그는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나와 있었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 아래로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다. 호흡을 멈추는 게 아니야. 호흡과 하나가 되는 거다. 네 몸 안의 공기를 느끼고 그 흐름을 통제해봐. 두려워하면 몸이 굳고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게 돼. 태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의 앞에 있던 한 소녀는 유독 물을 무서워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아이였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던 아이는 태인을 만난 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태인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바다는 정직해. 네가 준비된 만큼만 너를 받아주지.
세상도 마찬가지야. 네가 강해진 만큼 세상은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 태희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늦추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의 평온함이 손을 통해 소년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년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그는 처음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을 버텨낼 수 있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소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성취감이 어려 있었다. 태희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묵묵히 쓰다듬어 주었다. 한때는 적의 목을 부러뜨렸던 그 손이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소포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낸 사람은 오진철이었다. 경찰을 그만둔 오 형사는 작은 흥신소를 차렸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불륜 뒷공문이나 캐는 대신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주거나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되찾고 있었다. 소포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신문 스크랩은 한 자선재단에 대한 기사였다. 과거 서연의 담임이었던 김영수 선생이 세운 청소년 보호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남은 인생 전부를 어둠 속의 아이들을 위해 바치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 선생, 잘 지내나? 여긴 여전해. 세상은 아직도 역같지만 그래도 가끔은 살만하다고 느낀다네. 자네 덕분이야. 이거 보고 자네도 한 번쯤은 웃으라고 보낸다. 우리 그래도 꽤 괜찮은 일을 한 거 맞지? 언제 한번 소주나 한잔 하자고. 오진철. 태희는 편지를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 서연이 좋아하던 하늘이었다. 그는 다시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수심 5m, 10m.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도 완수해야 할 임무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바다와 자기 자신만이 존재했다. 한때 그에게 있어 물속은 차가운 훈련장이자 적막한 전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그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다. 그는 그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뿌하! 그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세상의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다. 그의 시야에 해변의 풍경이 들어왔다.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치고 모래성을 쌓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강태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슬픔도 분노도 공허함도 모두 씻겨나간 한없이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외로운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워낸 것이었다. 태양은 그의 젖은 얼굴 위로 부서지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